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병철의 직격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경제 위기가 우리가 피부에 실감할 정도로 다가왔는데 이거는 국내와 국외 국제적인 요인이 복합된 위기로서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정치 문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 전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기도 어렵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 변호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일단 현재 경제 위기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을 하자면 삼고는 언론에서 지금 뭐 얘기를 많이 해왔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근데 3저가 더 중요한 겁니다. 3저. 이제 저성장으로 간다.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실업자가 속출합니다. 노사분규가 폭발할 겁니다. 지금 연말로 갈수록 이 저성장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은 실업자가 폭증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저임금, 실업자가 폭증하니까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분규는 폭발합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반토막이 현재 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부채 폭발이죠. 지금 가계부채가 2,000조에 달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채가 거의 2,000조에 달합니다. 정부 부채가 1,000조입니다. 5,000조가 우리나라의 빚입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 이 가계의 이 아파트 담보 대출이라든가 그 자영업자들의 대출, 이제 이게 지금 고금리 때문에 폭발하는 상황,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그런 상황이 관리되지 않으면 자산 붕괴가 일어납니다. 자산 붕괴. 이미 주식시장이 가라앉고 있죠. 세계적으로. 이건 다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 가상화폐는 지금 거의 몰락 직전까지 왔고, 나머지 남은 건 부동산 붕괴가 가장 위험한 거다. 뭐 지난 시간에 뭐 대충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모든 경제 위기는 정치적 위기입니다. 모든 경제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해결하는 거, 뭐 정부가 해결하는 거, 또 집권 여당이 해결하는 거, 다 이게 정치적 과정이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 170석을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를 낮춘다, 뭘 한다, 뭐 거의 대부분이 국회 입법사항입니다. 즉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런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이미 전화가 됐고, 이 정치 위기를 여하이 잘 돌파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가 폭발한다. 그것은 정치적 밀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직전에 있었던 2차 오일 쇼크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붕괴. 그게 부산 광복동에서 폭발한 게 부마 사태죠. 부마 사태. 그 당시에는 또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했고, 그것이 그 김영삼 총재 제명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문제와 결부돼서 폭발한 게 부마 사태고, 그 결과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죠. 지금 그런 그 위기 상황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절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누가? 국민들이 이걸 인식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 및 지금 경제팀 강요들이 더 심각하게 자각을 할 것이고, 특히나 국민의힘. 지금 눈만 뜨면 이준석이가 뭘 성상납이 어떻다, 윤리위가 어떻다, 또 거기에 대해서 윤핵관이 뭐 이준석이를 어떻게 제거하려고 한다, 장제원이가 어떻다, 권성동이가 어떻다. 눈만 뜨면 정치 투쟁. 이제 선거를 겨우 이겼더니 정말 지긋지긋한 공산정권 5년을 거치고 문재명 정권을 국민들이 심판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천신만고 끝에 이겼더니 당장 한다는 짓이 눈만 뜨면 정쟁입니다. 눈만 뜨면. 국민의힘 지도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 내에 의원들이 공부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지혜를 짜내고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게 요청하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머리 맞대고 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이제 당권 투쟁.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 특히 이제 실세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 민들레 국민의 말을 들어볼래? 그걸 모릅니까? 뭘 들어봅니까? 집권 여당의 실세면은 민들레를 만들 게 아니라 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공부 모임을 만들고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김기현 그 전 원내대표는 이제 당권에 도전하려고 또 새 미래라는 또 의원들 공부 모임이다 해서 그건 별로 비난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국회의원들 어중이 떠중이 모아놓은 거예요. 민들레가 이제 조용해지니까 거기 또 줄 서고 제가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110명 정도 중에 현재 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케인지안적 의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자 또는 프리드만적인 자유주의자적인 좀 더 시장을 중시하자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국회의원도 단 한 명도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의원은 제가 보기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많은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집권 여당이 이 정도 수준이면 경제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10월달, 11월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10월달, 11월달이 왜 중요하냐? 제가 어떤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왜 모르기 때문에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모르는 거를 제가 오늘 간략하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10월달이 중요한 것은 지금 시진핑 주석의 15년 연임 장기 집권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게 10월달 전인대입니다.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진핑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하고 싸우는 것도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중 간의 지금 경제 전쟁도 서로 약속 대련 비슷하게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중국 봉쇄라는 건데 10월 달 장기 집권이 확정되면은 시진핑 주석은 훨씬 더 강력한 대미국 공격을 할 겁니다. 둘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11월 달 중간 선거는 참패가 거의 명확합니다. 지금 인플레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11월 달까지 지나게 되면 현재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그 공격을 세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도 지금 다 없앤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10월 달, 11월 달에 양정상의 정치적 이벤트가 끝나면 선거가 끝나면 정말로 신냉전이라는 정치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이 불을 붙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직격탄이 날라올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 봉쇄 때문에 우리 수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죠. 피부로 체감하고 있죠. 반도체 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40%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중국이 봉쇄를 계속하면 우리 반도체 수출은 막힙니다. 이런 전체를 봐야 됩니다. 중국과 미국 전 세계를 보고 해결책을, 정치적 해결책을, 경제적 해결책을 또 찾아내야 되는데 국내든 국제든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세워라 내워라 시한폭탄은 터지기 일보 직전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공부 모임을 만드세요. 공부 모임을. 무슨 어중이 떠중이 당권 투쟁 모임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이준석 대표도 정신 차리고 젊은 양반이 그 좋은 머리로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행정부에 제가 당부드리는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오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현찰을 갖다 바쳤는데 한미 통화 수합 상설적인 것도 아닌 한시적인 한미 통화 수합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왜 강만수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었는데 귀하도를 왜 못 만듭니까? 그렇게 현찰을 다 갖다 줬는데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7월 중순에 제닛 앨런 미 재무장관이 한국에 옵니다. 언론에 별로 보도가 많이 안 돼 있지만 왜 오느냐? 제닛 앨런도 한국을 또닥거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 두 가지 기회에 이 한시적인 통화섭을 반드시 해결해서 이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빠져나가는 달러를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한미 통화수합이 안 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데 차선책이 있습니다. 원화를 제공하고 달러, 이 수합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미국이 달러를 안 줘도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 통장 개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00억 불 정도 되는 미국 국채가 있습니다. 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미국의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FEMA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제닛 앨런 그 재무장관이 오시면 7월 17일 정도에 올 예정인데 오면 그걸 잘 설득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양국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양국 재무장관이 하는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방한할 제닛 앨런 미 재무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 후속적인 조치로 중앙은행 장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제발 좀 적극적이고 가시적으로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좀 정말로 좀 똑똑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변호사 말씀 중에 국민의힘당 이준석 대표나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당이 대통령을 도와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누구만큼 노력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 당은 그렇다 치고 윤 대통령의 직접 직할 하에는 국무총리 경제통,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통, 그다음에 뭐 경제수석 경제통, 또 뭐 부사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추경호 경제통 부총리. 근데 이 팀들이 지금 취임하고 지금 50일이 됐는데 이게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팀워크의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 보수는. 굉장히 지금 좀 답답한 건데요. 제가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역대 경제 위기를 해결해 왔던 우리나라의 경제팀하고 비교하면 지금 추경호 경제팀은 주사급 경제팀이다. 주사급.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뭘 발표를 하면 표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자신이 없고 어디 뭐 형장에 끌려가는 죄인 느낌이 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도망가려는 어떤 표정과 자신 없는 어투.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줄이셔야 됩니다. 어느 대통령도 경제가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막 말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런 어려운 경제를 내가 잘 안다라고 과시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 때는 대통령은 말을 굉장히 아껴야 됩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다가 계속 시장에 혼란을 주면 어느 순간이 되면 말이 안 먹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 무력성, 누구도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 경제 위기의 사령탑은 경제부총리입니다. 경제부총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국무총리도 뭐 대통령 비서실장조차도 다 모피아 출신들인데 그분들도 어떤 뭐 긍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니 피의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에 가서 무슨 가르침을 받겠다 그따위 소리를 왜 합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가르침을 받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귀하는 도대체 어느 정부의 국무총리입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월급 받습니까? 쟤한테 월급 받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 우리 국민들이 사장이고 윤석열 정부를 찍어준
이 유권자들, 이 사장인데 당신은 누구한테 월급 받는 국무총리인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역대 이제 그 우리 경제팀하고 비교를 해보면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졌고 그때도 전쟁이 일어났죠. 제4차 욤키프르 중동 전쟁. 전쟁 후에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78년, 79년 이란 혁명, 이란 전쟁 이후에 2차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지금하고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 경제팀, 김재익 수석, 그 다음에 서석준 당시 경제부총리, 정말로 카리스마 있는, 정말로 그 절대적인 위기를 잘 해결을 했습니다. IMF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그 집권 여당이었던 김영삼 정부의 강경식 경제부총리, 우리나라는 펀더멘털이 건전하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다가 그냥 쫄딱 망한 겁니다. 국민들이 다 걱정 안 해버리고, 그리고 11월 달에 터진 거예요. IMF 외환위기가. 갑자기 달러가 빠져나갔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또 가르쳐 드리면, 그 당시에 동아시아가 다 무너졌는데, 그 당시 이제 발전하고 있었던 중국도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중국은 쉽게 해결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실 때 온 중국의 제2인자 왕치산, 그분은 정치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입니다. 왕치산이 우리 IMF 1997년 25년 전에 중국 인민은행 이 총재였는데, 그때 왕치산이 선제적으로 미국 가서 중국과 미국 간에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보수파 국민들도 중국 하면 무조건 싫어 그래서 될 게 아닙니다. 중국한테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좁은 시각으로 이 국제적인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IMF를 잘 해결했어요. 그때 저도 금융감독원에 있었지만 그때 모셨던 장관이 그 유명한 이헌재 장관입니다. 이헌재가 정말로 탁월한 그 능력과 카리스마로 그 2년 동안의 경제 위기를 쉽게 아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워야 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잘 또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돕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하는 거라고는 유류세 인하한다, 법인세 인하한다, 상속세를 유예한다, 전부 있는 사람 위주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강요들도 그렇고 국민의힘들도 그렇고 평균 재산이 25억, 30억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혜택이 가는 정책부터 그렇게 제시해가지고 절반 이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세수도 지금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데 무슨 세금이 많이 거칠 거라고 그냥 계산을 달리해서 자영업자들한테 그냥 무조건 돈 푼다. 아니 힘든 사람들한테 돈 푸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그것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은 60조 추경은 다 풀어놓고 이제 세금이 안 거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앞뒤를 가리지를 못하고 전략적 생각이 없이 그냥 좌충우돌 그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심각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이명박 정부의 강경식 재무부 장관이 미국 날아가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만 가장 그때 빨리 유일하게 미국이 통화사업을 해준 겁니다. 바로 시장이 안정됐습니다. 왜 그때는 하는데 지금은 못합니까? 그때 강경식 부총리가 어떤 논리로 설득을 했느냐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논리냐? 미국에서 터진 국제금융위기인데 그게 전이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스필오버라고 합니다. 그게 한국에서 다시 터지면 거꾸로 미국에게 악영향을 준다. 리버스 스필오버. 그걸 막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 좀 개설해 달라. 그게 미국의 고위직들의 마음을 설득해서 체결을 한 겁니다. 2년짜리 300억 불. 지금 왜 그거를 못합니까? 그 정도도 못하면 이 정부로서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제가 산무라고 표현합니다. 산무. 무지, 무능력, 무책임.
김기현 전 원내대표 지난주에 세밀에 만들어가지고 그때 산무라고 하시더만요. 제가 산무라는 표현을 작년부터 써왔는데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라고 그걸 뺏기셨는지 민주당 상대로 민주당은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대뽀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민주당은 그런 인간들이니까 놔두시고 국민의힘부터 산무에서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역대 우리 경제팀들의 그렇게 슬기롭게 헤쳐나온 그 팀과 비교하면 현재 경제팀은 정말 월급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나 자신감이 없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국제적으로 좀 한두 말씀 드리면 지금 대통령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경제에 대한 말씀을 아끼셔야 됩니다. 인수위 때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했다가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니까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은 별로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죠? 아무리 위기가 생겨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총사령관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메가더 사령관처럼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위대한 경제학자의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한두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공황, 세계 대공황을 타개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케인즈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이게 불안정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읽었다고 하는 밀턴 프리드만 그 책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밀턴 프리드만이 어떤 그 사상, 어떤 정책을 제시했냐?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혈을 감내해야 됩니다. 엄청난 실업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감내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혁신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베껴갖고 하는 것은 결코 혁신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뺏기고 김대중 정부 때 생산적 복지 뺏기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 유명한 슈페트가 혁신은 뭐냐? 혁신이라는 거는 마차를 몇 개 잇는다고 기차가 되는 게 아니다. 베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그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케인즈의 스승이었던 근대경제학을 확립한 미국 캠브리지 교수였던 알프레드 마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며칠 전에 조순 교수가 타계하셨죠. 조순 교수가 제 대학교 다닐 때도 저도 조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는데 경제학자들은 그리고 경제 관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돌파하되 뜨거운 정말로 가슴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마샬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을 충정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윤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 등이 지금 이 변호사가 말한 것을 이해를 하는지 저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추경호 부총리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어떤 희망을 걸었는데 지난 50일 동안 하는 거 보면 이 TV에 요 며칠 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자신 없는 표정이야. 자신 없는 표정. 이러고 국민들이 이 정권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야구에도 타율이 높은 이 타자들은 타석에 딱 들어서면 눈빛이 달라져요. 이게 독수리 눈이 돼가지고 아주 결기에 찬 그런 타자일수록 타율이 높다 하는 걸 제가 이게 야구 시합을 그러니까 오래도록 열심히 본 사람으로서 내가 느낀 것인데 경제부총리가 아주 실무적으로 일단 드러난 책임자다. 뒤에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이 사람들도 지금 뭘 하는지 드러나 있는 이 사람 자신 없는 표정이야. 자신 없는 표정.
그 뭐 유류세 인하하고 무슨 그런 소리나 하는데 자신 이 포괄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고 이러니까 어떻게 희망을 갖지 않은 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능력이 안 되면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경제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면 탁월한 똑똑한 사람을 그리고 쓴소리하는 사람을 국가경제전략자문회의 같은 걸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해서 그런 똑똑하고 쓴소리를 들으세요. 대통령실에는 홍보수석실도 있고 뭐 대변인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실패한 정권이지만 이 종편 특히 유튜브의 유력한 유튜브의 방송은 모니터링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 홍보 책임자 대변인실에서 그러니까 이 이병철 변호사 이런 말을 모니터링을 하는지 그것도 직무유기하고 있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관 정신들 좀 차리시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